안녕하십니까, 오기영입니다. 김병관 의장님이 이 3시간 민법 총칙 공부하시다가 힘드셨다는데 저는 좀 더 해갖고 합격해서 변호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입당하면서 하도 초췌 보인다고 그래서 오늘은 염색도 하고 왔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소망과 또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열린 사회, 개방된 사회,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그 속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그 당시에는 항상 이민족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방어하고 폐쇄적인, 고립적인, 내지는 약간 수동적인, 그럴 수 있지만 로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 통해서 사람이 오고 가고 재화가 오고 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로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민족과 소통하면서 그 이민족이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민족의 황제도 나타납니다. 로마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이탈리아의 조그만 도시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중해를 아우르는 그 질서를 만든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열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해서 이제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15, 16년 동안에 주로 기업과 기업의 투자, 통상 또는 합작 이런 M&A 이런 주제로 해서 실제 생업을 했고 그게 제 주업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항상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성공업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에 저희 사무소 내에서 동료들과 팀을 만들어서 북한 연구팀에서 남북 경협 법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또는 개성공업지구라고 하는 논의가 어떻게 제도화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시작했었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개혁 개방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진선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나진선봉이라고 하는 지역은 19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추진했던 개혁개방 지역입니다. UNDP라고 하는 유엔기구 산하에 그 기구가 나진선봉의 법제를 만들어줬는데 그 배후에서 전문가는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의주입니다. 여러분이 2000년 초반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비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신의주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발표를 했고 얼마 뒤에 몇 달 있다가 무산됐습니다. 신의주 경제특구를 고민했던 사람은 홍콩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홍콩과 대륙 사이에서는 일국양제, 홍콩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홍콩 기본법 보시면 신의주 기본법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그래서 일부 중국 사람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게 힘드니까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보면 북한이 남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금강산과 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무렵에 금강산 개성이 논의가 시작됐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개성공업지구는 중국 강소성인데 강소성에 소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주 공업원구를 모델로 했습니다. 소주 공업원구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1970년대 말에 개혁개방을 시도하다가 한번 좀 싱가포르라고 하는 화교이기 때문에 함께 합작을 해서 우리 한번 개발해달라고 위탁을 했던 그 지역이 소주공업원구입니다. 소주공업원구 관리위원회는 싱가포르 정부가 70% 지분을 갖고 있고 실제 관리권을 갖고 있는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합작을 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모델이 있는 지역인 거죠.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 주요 임원들이 남쪽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통일부가 국정원에서 다 관여를 해서 합니다.
거기에는 기업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치안과 세금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것은 북측이 관할합니다.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 법 같은 경우도 그 법안 초안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개성도 그렇고 금강산도 그렇고 우리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정인데 우리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북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대로 수용을 하고. 그게 개성공업지구 법제입니다. 하위 규정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관리위원회 남쪽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변호사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초안도 같이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개성공업지구 법과 제도라는 해설서를 2004년도에 저희 동료들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법제 해설사를 한번 만들었던 거죠. 개성공업지구가 본래 한 2천만 평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규모는 좀 작습니다. 왜 100만 평이냐, 시범지하냐 이런 논란이 좀 많은데 이건 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사무소 관리위원회를 만들려면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386 컴퓨터를 북한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개성공업지구는 북쪽입니다. 386 컴퓨터가 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정부 마음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내법에 의하면 미국의 전략물자가 적성국가로 가는 경우에 일정한 미국산 부품이 있으면 미국 정부와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이랑 상당 기간 협상을 하면서 이 컴퓨터 요즘 구닥다리 쓰도 않는 컴퓨터 그 당시에는 아주 논쟁을 하면서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미국에 대해서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2004년도 여름에 이제 미국 버클리 로스쿨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고 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개성공업지구 법제를 영어로 좀 소개하는 작업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회에 미국이 적성국가 또는 북한을 포함해서 미국 국내법제를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잠시 구경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가는 김에 미국 사회도 본다고 저도 미국에서 한 1년 사는 동안에 미국의 사회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갔다 오시면 많이 아실 거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헌법이라는 과목이 미국은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놓고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 사이에서의 논쟁을 그걸 보면서 법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자기 주장을 정리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케이스의 당사자가 누구냐? 미국의 역사가 미국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속에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주로 유럽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흑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국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사례에서 판례에서 중국인이 나타나는데 그 중국인들이 누굴까? 쭉 보니까 19세기 중반에 이제 살기 힘들어서 넘어갔던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서부 횡단철도 대륙 횡단철도 특히 서부에서 횡단철도를 만들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 때 고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니까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르치던 교수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저희 대학 교수가 이제 한 100여 년 지나니까 그 사회 이론이 된 거죠. 미국 사회를 보면서 미국은 이민자의 사회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 사회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구성원이 되고 함께하는 또 그런 개방의 또는 열린 사회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미국을 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였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고 아픈 역사 이후에 또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2005년도 9월 달에 북경을 갔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법제 이게 무엇이 모델일까? 참고할 게 뭘까? 고민을 해보는데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법제를 이해하지 않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논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일단 가서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자료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심천입니다. 심천. 중국은 개혁개방을 1970년대 말에 했는데 그 개혁개방의 1번지가 심천입니다. 심천은 홍콩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심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옛날에는 한 수천 명의 조그마한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1선 도시 중에 하나고 인구가 약 1000만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약간 그 국가에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신문 보시면 나오겠지만 1선 도시는 4개가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심천입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그리고 현재 중국 전역에서 정보통신 산업의 메카가 바로 심천입니다. 화웨이 또는 탄센트 본사가 다 심천에 있습니다. 심천은 개혁개방의 그 출발점이고 현재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고 또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하면서 실험을 했던 다양한 초기적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이제 약간 자료 수집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죠. 옆에 있는 그 사진, 시중신이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입니다. 등소평이 보내서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 이분이 그 당시에 부총리로 가서 정권을 가지고 이제 상당 기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바로 이제 심전에 가가지고 그 기존의 역사를 또 회고하면서 또 지지한다, 이런 발언도 하고요. 심천과 홍콩은 또 붙어 있기도 합니다. 홍콩은 자본주의, 심천은 그 당시 사회주의. 그리고 다양한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갑니다. 이거 좀 독특한 지역이죠. 중국 내에서도. 개성공업지구를 처음 만들 때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같이 심천을 갔습니다. 홍콩과 심천 사이의 그 통과라는 절차를 한번 보기 위해서 남과 북이 통과할 때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봤습니다. 같이 가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 당시에 초기적인 이 고민들이 뭐 있을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심천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북경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복귀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투자 합작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제가 일에 참여하게 됐었고, 그게 또 연결이 돼서 이제 사무소에서 상해에다가 한번 사무소를 만들자라고 할 때 그 책임자로 무턱대고 갔습니다. 가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거기서 거주했었고, 그 뒤로 이제 2년 동안 서울로 와서 이제 북경이나 상해나 또는 중국을 오고 가면서 중국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리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지방 정부나 중국의 기업들과 협상도 하고, 이게 주된 업무고, 간혹 이제 중국 기업이 한국 올 때 또 이제 중국 기업과 함께 한국 기업과 협상하기도 하고, 또 한국과 중국사에 분쟁이 있으면 이제 중재기구 뭐 이런 데 가서 또 같이 논쟁을 또 하고, 뭐 이런 게 제 주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중국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중국. 기존에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 많고, 저도 한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을 오고 가면서 이런 느낀 것도 있지만,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은 야, 중국 아직도 짝퉁의 나라, 또는 중국 쟤들 냄새나, 초도부라고 뭐 이게 냄새나는 음식만 먹는 애들이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있어? 미래가 있어? 주가가 한번 출렁하면은 저거 한번 꺼지는 거 아니야?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과민 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국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한국인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2005년도에 그때 중국에 갔을 때는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따스했습니다.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5년도 주가가 이게 환율을 보시면 1대 130 정도 됐었고요. 그 뒤로 한때 220까지 가고 지금 1대 180, 9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의 가치도 있었고, 또 그 당시 한국 경제는 좀 튼튼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한류가 있었고, 한국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제도적인 우월성이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징역에 보내는 그런 좀 사회 수준이 있는 나라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욕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하면 이제 그 반일 감정 때문이지만 한국 그래 하면서 좀 친한 그 의사를 보이고 또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2008년도에 상해 가가지고 2008년도 이 접하는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2008년도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랬었죠. 2008년도에 뉴욕 월가에서 그 수많은 금융 투자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잘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니까 당연히 기업이 망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상해로 와가지고 중국 금융기관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기고만장한 거죠. 야, 이 참 세계 경제 중심이라는 그 뉴욕에서 그 꼴 나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과시당했지만 쟤들 와서 우리 밑에서 일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겠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한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출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두 개인데요. 이쪽은 뉴욕이지만 저쪽은 상해 푸동 지역입니다. 제가 금융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 지역. 저기에 이제 적어도 중국 내 주요 금융기관은 다 저쪽에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도 저쪽에 있고. 제가 2008년도 12월 30일 마지막 날 이제 푸동에 잠깐 약속 있다가 그 백화점을 주변에 잠깐 들러왔는데 그 백화점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장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말하고 잠깐 다니면 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국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쟤들 한국애야, 한국인이야, 이런 뜻이죠. 타머시 한국은 한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 전에는 쟤들은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 그리고 나름대로 문화적인 수준이 있는 나라에서 온 그런 한국인이야 라는 거였지만, 이때 한국인이라는 말은 쟤들은 이 백화점에서 있는 중요 물건, 괜찮은 상품 살 돈이 없는 애들이야, 호객행위 할 필요 없어, 이런 뜻입니다. 달라진 거죠.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2009년도부터는 한국 사람 중국에 가서 절대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바보입니다. 돈 더 많습니다. 경제 질서 세계로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이제 한국인이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중국 사람이 한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죠.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커라고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관광객들이 이제 10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1000만 명이 오고 가는 한중사에.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써주고 또는 뭐 이렇게 해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서로가 당당하게 대등하게 교류할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기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 수많은 기업들, 개인들이 중국에 사업을 했고 조그마한 기업도 만들고 큰 기업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 상무부에 공식 등록된 한국계 기업이 하게 수만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8만 개라고 해도 막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지금도 한 150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있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도 있고 힘든 기업도 있습니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나름대로 해볼만 하다, 그게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제 생각했던 게 5가지였습니다.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석유화, 선박조선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저 5개 중에 경쟁력이 있는 게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유일하게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 예. 우리 양상무님. 반도체만이 세계 넘버원이고 중국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핸드폰 잘했죠. 하지만 샤오미에 밀리고 화웨이에 밀리고
중국 로컬 시장에서. 또 이제 조선도 되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잘 나가다가 지금 약간 좀 추청하고 많이 무너진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더 격려하고 또 이래야 되는데. 예? 자동차가 한동안 이제 그 거의 뭐 넘버 4까지 올라가다가 작년 여름에 좀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랑 예, 유럽에서 잘하는 거 말고 중국에서 예, 그 중국은 이미 그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랑도 하지만 제가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중국은 세계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와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상위에는 전부 다 외제차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외제차는 아닙니다. 전부 다 이 현대 같은 경우도 북경 현대라고 해서 북경 기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북경 기차와 현대 그룹이 같이 만든 합작 회사가 북경 현대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50% 이상 갖는 회사는 없습니다. 기아가 염성에서 만드는 회사가 동풍 열달 기아, 이것도 합작 회사입니다. 그 지분의 반 이상은 중국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흔들리는 것은 이 상위 시장이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고가 시장이 아니라 중가 시장에서 또는 저가 시장에서 또는 소형차에서 확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장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경쟁력이 이제 그 보다 저가로 들어오고 애지간한 기술이 이미 다 따라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뭐 굴삭기 시장도 있었지만은 한 5년 전에는 한국의 굴삭기 회사들이 중국에서 넘버 1, 넘버 2였습니다. 근데 최근 2, 3년 동안 확 밀려가지고 오히려 중국과 한국에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또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업을 이야기한 김에 중국의 정책도 잠깐 함께 한번 좀 말씀을 가볍게라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이 근데 최근에 한 30여 년의 역사입니다. 문화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문화혁명이라는 아주 힘든 이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나서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야기하는 흥묘론, 백묘론, 이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시장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냐 무슨 시장경제냐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이념 논쟁에 몰두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즉 국민들의 먹여 살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흰 고양이든 흑고양이든 쥐잡는 게 중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흥묘론, 백묘론이고 이게 등소평의 가장 존경받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 16년 지나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쭉 형성이 됩니다. 기업들의 활동을 보다 좀 장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나온 게 3대 대표론입니다. 이 뭐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산당은 중국의 집권당이고 공산당의 정책 기반은 노동자와 농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 기업이라는 겁니다. 시장 경제하에서 기업을 무시하거나 배척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고 독점은 규제해야 되겠지만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일부로 포섭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이미 3대 대표론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기업은 중요한 구성이 된 겁니다. 이념적으로 딱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 변화 발전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을 쭉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농민공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금에 대한 격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후진타오의 소강사회가 이제 샤오캉 작지만 강한 사회, 우리가 뭐 미국이랑 경쟁할 건 아니지만 저거 우리 내부가 좀 쓸만한 사회가 돼야지 않을까? 이게 후진타오의 소강사회입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표현된 건 뭐냐면 임금 올리기입니다. 5년 동안 하겠다 결정하면서부터 매년 12%, 15%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임금이 2배가 됐어요. 소강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한 이후에 그 직전과 직후의 차이점은 뭐냐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낮은 저임금 따먹기로 중국에 갔지만 그 이후에는 저임금 따먹기 하는 기업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제도를 일반화시키고 중국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경영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의 꿈, 그리고 친형 대국 관계론, 이제 내 말을 세계 다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움츠러들어서 내가 좀 먹고 살 만한 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본주의와 자세히 접촉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를 위한 동력을 통해서 확기해서 기업을 같이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내부 정비를 하고 또 더 나아가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 역사에 가장 멋있던 자부심 있는 나라, 그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군대 당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느끼는 당나라는 멋진 나라였습니다. 성당성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번성하다 이런 성자입니다. 당나라가 번성했던, 세상이 번성했던 중국 시안에, 지금 그 당시엔 장안이고 지금 시안이라고 표현되죠. 그 시안에 세계 모든 문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세계 각국으로 교류가 되고 그냥 요즘 뉴욕처럼 시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흑인도 오고 아랍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가고. 예. 최치원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최치원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통일시리아 사람이지만 이 장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당나라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열린 사회죠. 중국 사람들 생각에는 중국의 꿈의 하나의 과거에 회상하는 그 당나라는 닫힌 사회가 아닙니다. 열린 사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의 큰 질서 속에 와서 녹아 들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질서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이 꿈꾸는 사회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요즘 언론에서 1대1로 정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대1로 정책. 이게 이제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의욕차게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이죠. 이제 그걸 이제 실제 뒷받침할 수 있는 AIB라는 이제 인프라 은행을 또 만들자 이러면서 최근 논쟁을 하면서 만들었고, 이 지도가 1대1로 정책과 함께 항상 논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안에서 시작해서 쭉 가는 저쪽에 프랑크푸르트까지 넘어가는 이게 실크로드죠. 스쳐주루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중국말로 스쳐주루, 이게 이 영어로 실크로드, 그냥 비단길입니다. 비단길 지대, 경제지역, 밑으로는 정해 그 명나라 해상 이 항해를 했던 그 항로를 이제 확대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포괄하는 그런 이제 바다 실크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상로를. 이걸 놓고 세계 경영을 하고 있다. 지금 수년 동안. 그래서 하나씩 이걸 표현해 주는 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최근에 봤던 게 KBS의 슈퍼차이나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많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스스로가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우주선을 지금 한 10여 년째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유인우주선. 지금 유인우주선 그렇게 발사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3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술이 있으면 항공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대단하다고 할 때 나사에서 갖고 있는 그 기술이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걸 갖고 있으면서 조용히 쓰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짝퉁의 나라, 저가 제품만 생산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북경과 상해 사이에 고속철도가 2012년 초에 개통이 됐었죠. 11년 말인가 12년 초가 개통했는데 저는 그때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저게 개통되면서부터는 북경에 출장 갈 때마다 항상 적을 탔습니다. 상해에서 출발하면 빠르면 4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1300km 정도 되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나중에 또 공항 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걸 까우티라고 하는데 이 고속철도 타면은 딱 맞습니다. 제일 편하고 또 중간에 일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타고 다닙니다. 이제는 이 고속철도가 중국 전역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쪽에 그 북한 끝털이 두만강에 있는 투먼까지도 지금 고속철도가 열려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길고 또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고속철도를 미국에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시피 중국의 기업들이 나오는데 알리바바, 화웨이 또는 하이어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들이 이제는 자기들은 한국 기업이랑 경쟁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국가와 상관없이 경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중국 보면서 아 쟤들 이러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과연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는 중국이 무슨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여전히 제조 강국이다. 대한민국과 무역을 하는 수출과 수입하는데 가장 큰 수출 상대방이다. 무역과 상대방이다. 또 제가 종종 주장합니다마는 1년 매출액이 500억 이상 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중국과 합작하지 않고 또는 중국에 무슨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중국 시장에 대한 고민이 없는 그런 회사라면 저는 그 회사 주식 안 삽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지만 어느 시기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는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른 체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만 남아있는 것이지 안 하느냐 하느냐 문제는 아닌 겁니다. 교류는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해서 떳떳하게 계속 갈 거냐 못해서 우리가 도태될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 FTA에 대한 논의도 많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중 FTA가 체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쳐서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적인 교류와 방식, 협력의 방식 중에서 가장 이제 현재 유행하고 또는 발전된 형태가 FTA입니다. 저는 FTA 찬성합니다. FTA는 서비스 시장과 상품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한중 FTA는 상품 시장만 지금 타결된 상태고 그게 높은 수준의 타결은 아닙니다. 농산물 빠져 있고 서비스 시장에 대한 협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겁니다. FTA는 하자마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이냐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지 하자마자라고 논쟁을 하면 논점을 흐립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안 살 겁니까? 우리가 중국을 무시한다고 해서 중국이 없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지배할 수 없다면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 사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세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 자식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부터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개성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남북관계 경제 협력이나 또는 이제 개혁개방업체의 고민을 시작하면서 미국을 갔다가 중국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뭘 할까 고민을 한 와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큰 변화 속에서 움츠러들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 다른 흐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이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 개방성을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에서 중심국가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한국 내가 이미 다양한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족 우리 동포들 수십만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소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서 10여 명이 중국 병사들입니다. 상해삼소 북경삼 다 우리 동료들입니다. 또 다문화 가정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다문화 가정이 소수가 아닙니다.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또 북쪽에서 넘어온
이제 새 터미 뭐 이게 10명 뭐 100명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수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2등 시민 내지 천박받는 차별받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생각, 그 철학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라고 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도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밖에 나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150만이 중국에 살고 있고 일본에 살고 있고 미국도 200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무시당하냐 무시당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일할 때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 잘못된 것을 스스로 교정할 줄 아는 나라,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 한류가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지만은 차별을 하지 않고 더 융화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나라. 그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데 맞아, 쟤들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당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중국 가서 더 열심히 하면서 큰 동북아 경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길었습니다. 다양성, 개방성 이걸 화두로 해서 동북아 중심 국가 만들자. 이게 오늘 드리고 싶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동북아 중심 국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